방금 소개받은 김기원입니다. 네. 부동산 빅데이터만 연구한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이제 큰 제목은 더욱 강력해진 이제 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 신호 그리고 최고의 투자 기회가 올 거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상반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기회가 아무 때나 오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회가 언제 오죠? 혼란기에. 그렇죠? 예. 인생의 기회가 이제 여러 기회가 있는데 어떤 자산적으로 재테크적으로 정말로 큰 기회는 언제 오느냐? 예. 난리가 나고 난 다음에 정말 기회가 오는 거죠. 즉 엄청난 위기가 나타나고 나서야 그때 이제 큰 기회가 열리는데 아마도 올해가 네, 그런 한 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 이게 제가 부동산을 연구를 한 지는 제가 한 10, 지금 한 10, 한 5년 전쯤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했고요. 저도 이제 공부를 그렇게 못한 건 아니지만 저보다 뭐 공부를 조금 더 잘한 친구, 저보다 조금 더 좋은 직장을 간 친구, 근데 그렇게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보니까 집을 언제 잘 사가지고 이걸로 승부가 나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먹어서 60대, 70대의 부자이신 분들을 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대다수가 다 부동산이었죠. 그래서 정말 더 늦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근데 제가 기본적인 제 개인적인 성향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긍정적이에요. 살짝 안 좋게 얘기하면 엄청난 팔랑귀죠. 누가 제일 짜릿한 게 뭐예요? 제일 짜릿한 거. 쉽고 빠르고 편하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야, 뭐 이거 여기 투자하면 대박 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짜릿해요. 예, 근데 그런 거에는 이제 진짜 이제 어떤 진실이 없는 걸 알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은 수없이 많은 선택의 연속인데 이런 이 선택의 연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한 성공을 만드느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부동산으로 따지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부동산으로 진짜 돈 벌 수 있는 반복 프로세스를 내가 만들 거냐.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여기 계신 분들, 뭐 예를 들면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자, 배우자의 나는 외모만 본다. 이런 분 계세요, 혹시? 외모만 나는 보고 결정한다. 없어요? 자, 그럼 나는 성격만 보고 결정한다. 성격만 좋으면은, 다른 거 뭐, 엉망해도 괜찮다. 혹시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없어요? 그럼 성격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능력이 있네, 능력. 자, 그러면 나는 능력 하나만 좋으면 나는 다른 거 안 본다. 능력만 좋으면 나는 결혼할 수 있다. 아직도 없어요? 두 가지 정도.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부동산은 어때요? 이게 제가 뭐 사실은 저는 너무 희한한 게 좀 뭐냐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전문가분들의 유료 강의를 제가 만 3년 동안 제가 5천만 원 이상어치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를 저는 찾지를 못. 그런 것조차 있는 사람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뭐냐? 뭐 마치 외모인 뭐 공급 물량이 적어. 그럼 공급 물량이 적으니까 무조건 올라간대.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자기가 부동산 업계에서 밥 먹고 살아요. 예를 들면 중개를 해. 아니면 강의를 또 유료 강의를 팔아.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돈 벌어요? 어떻게 해야 돈 벌죠?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야 돈 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려간다고 하면은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추천한 이 절대 불변의 법칙 이 책에도 있지만
이 인센티브라는 게 얼마나 사람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면은 내가 올라간다고 해야 돈 돼. 그러면 그쪽 데이터만 찾아보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도 대학원 후배가 책을 하나 써 아주 친하진 않지만 좋은 마음에 그럼 우리 유튜브 채널 와서 한번 책도 홍보도 좀 하고 할래? 했더니 형은 하락론자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락론자 아니냐 형은. 김기호는 하락론자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상승론자인데 하락론자 김기현하고는 내가 영상 못 찍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음, 굉장히 좀 마음이 씁쓸했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하시는 나름 이름이 있는 분들 중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 세네 채 이상 해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세네 채 이상 거래를 본인이 해본 사람이. 그리고 그런 거래를 성공적인 어떤 이런 체크리스트 하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연애를 책으로 배운 분들, 이런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듣게 돼 있어요. 원래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생각보다 정말 어리석죠.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어리석은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진짜 중요한 거는 제 고집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정말 멋진 인생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훨씬 더 저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빅데이터를 제가 2015년부터 연구를 했고, 어, 그래서 기존의 이제 전문가들과는 굉장히 이제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지금 데이터가 사실 엉망인 데이터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뭐 보통 이야기하는 무슨 KB 부동산 데이터, 한국 진짜 너무 느리고요. 제대로 반영도 못하고요. 이 상승이나 하락폭도 제대로 반영 못하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업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만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어요. 저는 제 뒤에 수십 명의 개발자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만들어준 거. 그 다음에 또 엘리언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혼자서 실거래가를 가지고 해서 차트를 또 만드시는 분인데 이 정도 빼고는 본인들이 직접 만든 이런 지표나 가격 흐름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똥인지 된장인지도 제대로 구분도 못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게 저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합니다. 왜?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뭐예요? 결혼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뭡니까? 그렇죠.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이잖아.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만큼 더 비싼 구매 의사결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나 중요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제대로 된 가격 지표조차 없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제가 창업하기 전에 제가 리치고를 만든 거고, 저는 제가 한 20채 정도 투자를 해본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리치고 가지고. 그래서 매수 타임이, 매도 타임 전부 다 리치고로 했고, 실제 부동산 전문가 분들하고 하신 분들 중에 22년 큰 폭락이 왔을 때 역전세에 맞으신 분들 정말 많았는데요. 감사하게도 저는 단 한 채도 없었습니다. 왜? 데이터를 다 보니까. 그래서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정말 뭐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빅데이터로 저는 제가 그 대한민국 그 어떤 누구보다 정말 엄청난 부동산 강의를 들었고 이거를 데이터에 접목해서 진짜 뭐 미친 듯이 밤도 많이 새고 이거 만들 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제가 투자도 다 백전백승 다 제가 해봤고요. 어떤 기분이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 고스톱을 치는데 여기 계신 어떤 팩 들어있는지를 보고 만약에 제가 고스톱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돈을 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잃을 수 있어요. 아니, 내 패가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판돈의 모든 돈은 다 누가 가지겠어요?
제가 가져가겠죠? 왜? 여기 계신 분들 손에 든 패를 보고 치니까. 제가 빅데이터 부동산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딱 그랬어요. 야, 뭐 그래서 진짜 솔직히 창업을 제가 하기가 싫었습니다. 아, 이 좋은 걸 왜 알려줘요? 나만 알고 있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말 많은 고민과 제 나름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해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많은 뭐 은행이나 건설사나 이런 투자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한 5년 좀 지났는데 이제 망하지 않을 정도 이제 회사는 좀 된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프리즘이라고 홍준호 박사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냥 AI가 이제 자동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서 그냥 돈을 굴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신한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 하는데 그냥 증권사 여기에 가입해서 그냥 나는 내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만 하면 돈을 자동으로 굴려주는 건데 얘가 한 1년 반 조금 넘었는데 좀 이제 대박이 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좀 보수적인 주식 비중이 거의 없는 상품이 한 13, 14 정도 났고 주식 비중이 그래도 한 3, 40% 조금 있는 것들이 한 30% 가까이 수익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성이 중요한데 거의 정말 리스크 없이 굉장히 훌륭한 성과가 나가지고 요즘은 매달 이제 한 100억 이상씩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꿈꿨던 게 이거예요. 저는 이제 금융권에서 제가 오랫동안 근무를 좀 했었는데 은행은 안전하지만 이자가 너무 작아요. 증권사,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은 대박을 누릴 수 있지만 뭐 때문에 망해요? 그렇죠. 위험해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큰 돈 노리다가 다 망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는 뭐 비과세니 뭐 어쩌고저쩌고 말들은 많지만 수수료가 너무 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은행보다는 좀 더 수익이 많이 나면서 증권사보다는 변동성이 훨씬 작으면서 보험사보다는 수수료를 작게 되는 이런 정말 좋은 상품이 있다면 이쪽으로 고령화되는 대한민국의 돈이 몰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 홍춘 박사님께서는 또 자산 배분에 엄청난 고수시라 같이 해서 저희 회사의 기술력을 같이 해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뭔가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에 뭔가 나름 의미 있는 그런 발자국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보람스럽고요. 정말 많은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과 정부에서 저희 리치고의 이제 부동산 빅데이터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책은 이제 제가 첫 번째, 제 첫 번째 책, 창업하기 전에 제가 쓴 책인데, 대한민국 최초로 17개 시도에 대한 전망을 했죠. 그래서 어디는 올라가고 어디는 떨어진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이게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전부 다 맞았죠. 그래서 올라간다고 했던 데는 그때 서울, 대전, 전남이었는데 올라갔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떨어진다고 했던 이런 지역들은 다 떨어졌고. 그래서 데이터로 전망하는 게 진짜 진짜 재밌고 돈 됩니다. 자, 올해는 저는 이제 올해를 경제적으로 부동산적으로 언제랑 저는 유사하게 보냐면 2008년하고 너무 유사하다. 지금 2025년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2008년 부동산만 따지면 2022년하고도 비슷해요. 2008년이나 22년이나 상반기는 그나마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일부 오른 지역도 있었고요. 근데 하반기 어떻게 됐죠? 엄청난 폭락이 왔습니다. 2008년에도 그렇고 2022년에도 그렇고. 근데 2025년에 이렇게 하락이 나타날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폭락 이후에는 사상 최대 투자 기회가 저는 올 것이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높고 준비된 사람한테는 천국, 상승을 바라고 반대 포지션인 사람, 특히 영끌한 사람한테는 아마도 지옥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개인 자산 중에서는 부동산 자산이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저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진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제 개인 뇌피셜이 아니라 저는 데이터로 판단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엄청난 지금 하락이 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 얘기도 조금 도움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면, 지금 자산 시장별로,
지금이 어딘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안 하면 돼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람들 사귈 때 다 장단점이 있죠.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 피해야 돼요? 아니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단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단점이 치명적인 사람이에요. 단점이 치명적인 사람. 아무리 장점이 좋아도 단점이 치명적인 사람하고는요. 절대 인간관계를 오래 맺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끊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인생에서도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인생 잘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아마 살아오시면서 치명적인 뭔가 실수를 하신 게 있을 거야. 그리고 결국은 그게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내가 그때 그것만 안 했어도. 그러니까 좋은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기반이 저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자,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저는 그냥 한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공포도 아니고 탐욕도 아니고. 그 다음 미국 주식시장은 저는 탐욕의 끝자락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서울부동산 특히 강남 3구 탐욕의 끝자락. 그 다음에 지방부동산 공포의 끝자락입니다. 공포의 끝자락. 코인은 뭐예요? 탐욕의 끝자락. 그 다음에 달러는 대세 상승 중에 지금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보고 있고 금도 대세 상승 중간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참 저희 집안에 그 인간 지표가 너무 명확합니다. 진짜. 인간 지표.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2007년에 저희 어머니가 여름쯤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중국 펀드를 가입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갑자기 중국 펀드를 가입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주변에 아줌마들이 지금 중국 펀드 가입해가지고 다 대박이 났는데 나만 지금 중국 펀드 가입을 안 해가지고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07년 중국 펀드가 지금 미국 주식처럼 대박이 나가지고요. 증권사에서 상품을 오픈했는데 줄 서서 가입했어요. 진짜 줄을 서가지고 2007년 9월달, 10월달 가입을 했고 그로부터 얼마 뒤에 중국 주식 완전 박살났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IMF 때 닷컴 버블 때 주식으로 큰 돈을 버셔가지고 저가 그때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텐데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와서 주차장 관리라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들어보니까 주식으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몇 달 뒤에 다시 아버지가 전화하셔가지고 그냥 공부.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번 거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날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절대 내가 주식 안 할 거야.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미국 주식이 그렇게 좋다면서 미국 주식을 하시겠다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끝났다. 여러분들 모든 투자는 명심하세요. 모든 투자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바보들이 많아야 그 투자는 성공합니다. 저희 아버지조차 미국 주식이 너무 좋다고 지금 열광하는 이 시기가 그러면 저희 아버지까지 돈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 돈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네?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잘못된 의사결정 하면 안 된다고. 한국 주식에 잘못된 의사결정 없어요. 왜? 얘는 애매하니까. 잘못된 의사결정 지금 매수하는 거예요. 미국 주식, 영원하네? 크게 벌겠네? 그래서 한 방 크게 돈 벌겠다고 미국 주식에 지금 몰빵하는 거. 이거는 뭐다? 엄청나게 지금 잘못된 의사결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중국 주식에다가 내가 돈을 묻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말리지 않을 것 같아. 왜? 중국은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아무도 관심 안 두잖아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투자는 똑같아요. 진짜 대세 상승장은 언제 나타나느냐?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피바다일 때. 그때가 진짜 대세 상승장이 태어나는 때가 바로 그때. 자, 네, 지금 강남 3구. 저는 이번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토지거래 허가 이거 왜 이걸 하필이면 이 시기에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 시장 괜찮은데 여기다가 허가를 풀어 그러니까 어떻게 불에다가 지금 기름을 부은 거지. 물론 올해는 못 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좀 선수들한테 이거 팔고 나올 기회 주는 건가, 이거? 예, 멋 모르는 사람만 아마 사게 될 거니까. 예, 끝이에요, 끝. 저는 제가 VIP 멤버십 하는 게 있는데 작년 7, 8월 달에 제가 서울 아파트 제가 싹 다 팔라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부동산은요, 올라갈 때도 내가 했지만 한 번 분위기 바뀌잖아요? 내놔도 팔려요, 안 팔려요? 절대 안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늘고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부동산. 네. 자, 지금 지방부담 너무 안 좋죠? 네. 이거를 하는 거. 이게 완전 잘못된 의사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올해 뭐 경기 침체가 오든 안 오든 올해 가을 연말부터는 지방 부동산에서 저는 엄청난 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만 알고 계십시오. 진짜 엄청 기회가 몰려요. 왜? 지금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정부가 계속 지금 뭐예요? 규제를 지금 풀어주고 있잖아요. 세금 정책 풀어주고 있잖아요. 엄청난 기회 온다니까요. 뭐 지방은 인구 줄어들고 일자리 없다고요? 아, 물론 그런 지방도 있죠. 하지만 일자리도 늘고 인구도 느는 지방이 있다 없다? 있다. 데이터 보면 다 나와요. 예. 자, 코인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잘못되지 않은 정반대 의사결정 진짜 하지 마세요. 예,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자, 25년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좀 제가 보고 있고, 제가 제 첫 번째 책에도 썼지만, 제, 제가 제가 재테크 관련한 이 책 보고 강의하고 쓴 돈만 제가 아마 매덕 될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부터. 지금 한 20년 넘게 제가 해왔으니까. 네. 근데, 이런 거예요. 제대로 알아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누구 빼놓고? 워렌 버핏 빼놓고. 워렌 버핏 빼놓고. 근데 지금 워렌 버핏이 지금 포지셔닝이 어때요? 어떤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죠? 네, 현금 비중 굉장히 높고 은행주 매도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워렌 버핏이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언제 냈을까요? 바로 2007년 말, 2008년 초. 그때 중국 위험하다, 중국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그리고 지금 또 워렌 버핏은 지금 경기 침체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준비하고 있죠. 제가 오랜 기간 정말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 전문가들하고의 저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보니까 계절이 있어요, 계절이. 그러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듯이 이 큰 자산 시장에도 계절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어요, 안 갈아입어요? 여름에 혹시 코트 입고 다니시는 분? 여름에 두꺼운 막 이런 거, 오리털 잠바 이런 거. 예? 계세요, 안 계세요? 없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겨울에 이렇게 반팔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 뭐 가끔 있을 수 있어. 가끔. 네. 자, 자산 시장도 그렇거든요. 자, 자산 시장이 여름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식이나 부동산이 활활 좋은 시기야. 수익이 많이 나. 근데 나는 쫄보여서 그냥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여름에 나는 두꺼운 코트 다니는 거지. 자, 그래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 그냥 남들
30% 50% 수익 낼 동안 나는 그냥 3% 4% 수익 나는 거예요. 돈을 까먹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난리가 나느냐? 자산시장에 겨울이 왔을 때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시장에 겨울이 오기 전에는 여름과 가을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원래 자산시장이 올라가는 초반부에는요, 사람들 부동산 관심 안 가진다니까. 그렇게 안 뜨거워요. 근데 언제 뜨거워? 사람들이 제일 열받아하는 거 뭐예요? 남들 다 돈 버는데 나만 바보같이 집도 안 사고 주식도 미국 주식도 안 해가지고 남들 뭐 다 뭐 테슬라로 뭐 엔비디아 대박 나는데 나만 그런 거 없는 것 같고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지. 열받잖아 솔직히. 그래서 뭐예요? 그때 돈 싸들고 뛰어드는 거야. 언제? 끝물에. 그래서 잠깐 재미를 봐야 안 봐요? 재미 보죠. 재미 보고 나서 어떻게 돼요? 더 큰 돈을 끌고 가서 더 투자합니다. 그러다가 겨울에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계절이 자산시장의 계절이 그러니까 우리가 365일로 이 계절이 움직이는데 자산시장의 계절은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짧게는 한 10년, 길게는 한 15년, 20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 큰 흐름을 맥락을 못 짚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저도 틀릴 수 있지만 저도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고 저도 성장해 나가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책들과 공부와 전문가들의 강의 이런 걸 듣고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가 자산 관리를 하는 전체적인 큰 축입니다. 얘가. 이거는 당연히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 앙드레 토스콜란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투자가가 만든 거고요. 금리를 가지고 자산 시장의 계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최근에는 금리가 지금 2007년 2024년 9월 달에 미국이 비커 금리를 하고 금리를 지금 조금씩 내렸죠. 자, 왜 금리를 내릴까요? 금리를 내리는 이유. 경기가 안 좋아서. 맞아요. 자, 금리를 내리는 원인 자체가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 주식 전문가들은 금리 내리니까 이제 주식 좋아질 거야. 왜?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니까 부동산 올라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해볼게요. 전제 조건이 맞다. 자, 그럼 얘의 반대도 맞아야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금리가 인상기에는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기업의 주가도 떨어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진짜 팩트는 뭐냐? 자,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상을 견뎌낼 만큼 경기가 지금 튼튼한 겁니다. 굉장히 경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의 초반 정도에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어요. 대세 상승하기 전에. 하지만 뭐예요? 결국엔 가요. 왜? 경기가 금리 인상을 감내할 만큼 좋으니까 그래도 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금리 인상을 딱 멈췄어요. 왜 멈춰요? 뭔가 일단은 이상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올리진 않아요. 그러면서 자산시장이 가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리는 건 뭐예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팩트예요. 이거 제가 정말 제가 공부한 걸로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바뀔 수는 있지만 저도 더 공부하겠지만 이게 맞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어디에 초입이에요? 자산시장에 초입이에요. 겨울에 자 주식 부동산하면 어떻게 돼요? 끝장납니다. 난리 나요. 언제 해야 돼요? 금리를 인하를 하는 초창기가 아니라 금리가 금리를 계속 떨어뜨려서 금리가 완전 바닥을 찍었을 때 이때 바로 부동산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아니라 금리 인하 막바지에. 이해되세요?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식하고 부동산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보시죠.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자, 지난 한 25년 동안 미국이 비컷 금리를 한 게 딱 세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면요. 첫 번째가 닷컴 버블. 저희 아버지가 예, 저기 주식 많이 해가지고 너 그냥 미국에서 계속 공부해 했을 때, 예, 그때 요때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언제요? 예, 다그저 서프라임 사태 터지기 전에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2007년 9월 달. 그리고 언제예요? 그리고 2024년 9월 달에 했습니다. 25년 동안 딱 세 번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때 닷컴 버블 꺼졌고요. 자, 이때 금융위기 터졌고요. 지금 아직 안 터졌습니다. 예로 따지면 언제 터지냐? 하반기 정도 터질 거예요. 올해 하반기 정도에. 자, 그리고 이때 금리 인상기 보이시죠? 자, 이때 대한민국 주식이나 부동산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자, 이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엄청 좋았지. 좋았잖아요. 네? 이 B컵 금리를 지금 한 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 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2001년이나 2008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저는 심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의 한국에서는 거의 IMF에 육박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왜냐면은요. 자, 과거에는 자산 시장에 버블이 생기고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B컵 금리를 언제 하느냐? 사람들이 투자에 미쳐 있을 때 닷컴 버블에 미쳐 있고 중국 펀드에 미쳐 있고 부동산에 미쳐 있는 이런 시기에 B컵 금리 B컵 금리를 보통 인하하거든요. 자산시에 거품이 엄청 많이 껴있을 때. 자, 그래서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를 해요. 그러면 경제 위기 이제 터지고 한 1년 뒤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다시 위기를 진정시킨 다음에 시장을 다시 대세 상승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로 지금 계속 몇십 년 동안 지금 되어 왔었는데 자, 이번에는 이렇게 못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죠. 자, 왜냐면은요, 미국이 작년 한 9월 달까지만 해도 25년을 금리를 4번 인하한다 그랬어요. 근데 12월 달에 말을 어떻게 바꿨냐? 갑자기 2번 금리 인하하겠대요. 2번 금리.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무슨 기사가 나왔어요? 예, 소비자 물가 상승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금리 인하를 못할 것 같다 지금. 네? 여기 보이시죠 이거? 예, 소비자 물가 지수 전월 대비. 자, 전월 대비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월 대비 0.2인데 얘도 복리잖아요? 복리예요. 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지금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잡히질 않아요,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심각한 지금 경기 위기가 지금 올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같이 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최악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경기 침체인데 인플레이션 금리를 못 낮추는 거예요. 옛날에 항상 금리 낮춰가지고 경기를 다시 살렸는데 그래서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계 석학들이 지금 세계 대공황이나 뭐 진짜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네? 집중이 너무 좋아서요. 쭉 가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제가 그 전에 진짜 엄청 잘 나가다가 금융위기 터지면서 좀 상황이 너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미국의 경기 침체가 터지거나 안 터지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이랑.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그러니까 제가 미치죠.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인생을 살 때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아는 거.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예, 이런 독서 포럼이나 이런 거, 책 읽는 거. 제가 2010년대에는 제가 매년 책을 창업하기 전에는 책을 최소한 매년 100권 이상씩 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5년에 제가 빅데이터 부동산을 할 생각을 했겠죠. 책을 보는데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뭘 아셔야 되냐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 큰 판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모 건설사는요, 지금 인원을 10분의 1 정도로 감축하려고 합니다. 그냥 기존에 사람들이 했던 이 모든 매뉴얼 있죠? 이걸 다 매뉴얼화 시켜서 인공지능 학습시켜서 사람 그냥 필요 없이. 예, 진짜 이거는 무슨 뭐 개발자고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정말 이제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고, 이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저는 금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수영장에 있는, 물 높이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수영장에 있는 물 높이.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비유를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냥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물이 차 있어. 물이 한 이만큼 차 있어. 근데 걸어가야 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죠. 이게 뭐냐? 바로 금리의 수준입니다. 자, 금리가 낮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물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움직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 먹고 살기 편하고. 그렇죠? 대출 빌려도 이자도 낮고 그리고 은행에 놔둬봐야 돈이 안 되니까 위험자산,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돈이 몰리고 거기 투자하면 돈 벌고 얼마나 해피해. 근데 지금 이런 판국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요게 미국 이제 10년 채권 차트인데 자, 몇십 년 동안 정확하게는 1980년대 한 초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어떻게 됐냐?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내려가는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물이 계속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 자, 그런데 이제 얘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이 패턴이 이 출렁출렁 이 패턴이 명확하게 바뀌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보이죠? 완전 바뀌니까요. 자, 근데 이런 흐름이 과거에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1980년대 초반 이전에 그때의 세상은 이렇게 출렁출렁 내려간 게 아니라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금리가. 계속 올라갔어요. 자, 스트레스 DSR 금리 이런 걸 왜 갑자기 할까요? 왜? 왜 쓸데없이 갑자기 금리 어떤 인상에 대한 충격이 올 거를 감안해서 대출에 대한 한도를 조절을 하는지. 저는 그런 큰 그림을 다 저는 보면서 지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물이 뭐예요? 지금 차오르고 있어요. 엄청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지금 다 망하고 있죠. 스타트업들도 지금 망하는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기업들도요, 한계 기업 너무 많아요. 이자도 못 내는 기업 너무 많아요. 개인들도 많죠. 여러분들, 어때요? 살림살이 하기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너무 안 좋죠? 진짜 갈수록 안 좋다니까요, 지금?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수 있어요. 자,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냐?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바로 지정학적 갈등입니다. 나라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 나라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아.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인건비 싼 나라에 공장을 지어서 나무는 나무 싼 나라에서 수입하고 철은 철 싼 데서 수입하고 석유는 석유 싼 데서 수입하고 그래서 각각의 원자재별로 싼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싼 거 모아서 인건비 싼 나라에서 공장 지어서 팔아. 그럼 싸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싸게 만들 수 있죠.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기 어렵죠.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이 서로 친할 때는 뭐예요? 서로 친할 때는 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금리가 내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는 이제 너무나도 특이한 시대였고 제로금리라는 게 사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세상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서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 싸워.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그럼 뭐예요? 공장을 어디다 줘요? 인건비 싼 나라에 짓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에 지금 공장 지으라고 지금 계속 협박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미국의 지금 인건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미국 다 협조해주겠다고 하더니 그것도 지금 다 안 주고 또 미국의 노조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진짜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비용이고 물가가 싸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내수가 없잖아, 한국은. 수출이 다예요, 수출이. 근데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수출로 밥 먹기 살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거죠. 자, 거기다가 또 가장 중요한 이유. 이상기후. 자, 세상은 여러분들 산술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바뀌는 거는 1 다음에 2, 2 다음에 3, 3 다음에 4, 4 다음에 5. 이게 산술인데 기하급수적이라는 건 뭐냐면 1 다음에 2, 2 다음에 4, 8, 16, 32, 64, 128.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순식간에 커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세상이 다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개인적인 수명 목표가 제가 150살인데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책을 정말 물론 요즘은 제가 회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게는 못 읽는데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이쪽 바이오 쪽 이런 최고의 전문가들 쓴 책을 보잖아요. 앞으로 10년 안에 어, 롱제버티 이스케이프 빌라서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명 탈출 속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나이를 먹는 속도보다 내 신체 나이를 더 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젊어지는 이런 시대가 언제 안에 온다? 10년 안에 온다. 안 믿기세요? 온다니까요, 진짜. 옵니다. 와요. 와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저도 이런 시대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하루에 건강보조제를 제가 하루에 50알 정도 먹고 있어요. 50알.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절대 동안이에요. 왜? 거기에 그런 초기 제품들 제가 다 지금 먹고 있거든요. 네. 네? 부작용이요? 제가 지금 10년 넘게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나이가 제가 50대 중반인데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절대 그렇게 안 보이죠? 네. 하루 50개 먹는다니까요? 부작용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점점점 기술의 발달로 이게 완전 현실화되는 세상이 이제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150살 사는데 제가 제일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상기후입니다. 이상기후예요. 지금 북극하고 남극에 있는 얼음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가 만약에 다 녹으면은 해수면이 얼마 정도 올라갈 것 같으세요? 예? 50m요? 5m 아니고 50m요? 네, 50m. 또 부산이 없어진다. 네. 3cm. 이게 리서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요. 67m에서 70m 정도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있는 여기 수중이죠, 수중. 여기서 해수면에서 여기 높아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한 10m나 되려나? 그죠? 근데 이런 일들이
당장은 아니지만 50년, 100년 정도 후에는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데이터로 저는 또 보고 있고 지금 어디가 물에 잠기고 안 잠기고 이런 것들도 다 저는 체크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상기후가 바뀌는 것들을 제가 좀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 2030년도 어느 즈음에는 제가 의사결정을 할 텐데 어쩌면 제가 강원도에 땅을 좀 사러 다닐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은 저희가 웃지만 이상기후가요 기하급수로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피부로 느끼잖아요 우리가. 네? 그리고 지금 산불 나는 거 산불이 그냥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산불 많이 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근데 그게 뭐예요? 이 이상기후의 티핑 포인트 이 경복점은 이제 이만큼 지났는데 지금 이 정도 지금 있다고요. 그리고 이상기후가 되면 우리가 먹을 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먹을 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이상기후 때문에 푸드 인플레이션이 올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세상은 절대 안 올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뭐 이렇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 두 번째 우리 예전에 저물가 금리 시대로는 절대 안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거기에 베팅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엄청난 잘못. 저는 그리고 정부 이런 정책들 지금 23년, 24년 올해까지도 이거 전부 다 지금 30대들 집 사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본인의 인생 걸고 10년, 20년, 30년 뒤에 금리가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때 금리가 7%, 8%가 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네? 거기다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특례 이거 딱 혜택 딱 5년밖에 안 돼요. 5년 지나면요, 금리가 그 당시에 원래 금리로 돌아옵니다. 진짜 저는 정부가 지금 뭐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이제 뭐 건설사나 뭐 금융사나 너무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정책을 쓴 거는 이해는 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의 이런 엄청난 미래를 너무 저는 담보 삼아서 너무 이거 좀 무리한 정책을 쓴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정말. 네. 자 그리고 왜 지금이 이제 저는 좀 위험하다고 제가 좀 보고 있냐면은 자 이때 이제 B컵 금리를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우리가 자산시장부에서 상황을 좀 보자 이거죠. 자 이때는 닷컴버블 주식 광풍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동산 광풍은 없었어요. 왜? IMF 터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동산 광풍은 없었습니다. 자, 근데 2007년 B컵 금리 인하를 하던 2007년 9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중국 펀드 광풍과 미국 서울 부동산 광풍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때 넘어가고 24년 9월 작년 B컵 금리 인하했을 때 무슨 광풍이 있어? 미국 주식 광풍. 거기에 서울이나 이런 데 부동산 광풍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런 광풍이 있는데 엄청난 B컵 금리 인하를 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지금 강력한 경기 침체의 신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이런 상태에 0.5% 금리 인하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1년 안에. 1년 안에. 음? 예. 자,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안 올 수도 있죠. 근데 혹시라도 오게 된다면 미국 주식 하락할 거, 코인도 박살날 겁니다. 그다음에 한국 주식 시장은 추가적으로 하락하겠죠. 그리고 한국 부동산 시장도 크게 하락할 거고요. 달러는 올라갈 거고 금 가격은 대세 상승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단기 하락 이후에. 예, 이게 제가 보는 이제 자산 시장에 올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항상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면 위기 징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자, 이때 보세요. 요때 환율이 크게 치솟았을 때가 IMF 때, 그쵸? 그 다음에 이때 닷컴볼 붕괴될 때, 이거는 뭐 사실 살짝, 왜냐면 부동산 광풍이 없었잖아요. 살짝 올라갔다가 그냥 또 떨어지고, 이때 또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사람들이 다들 미쳐 있는데 비커금리 인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환율이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위기가 터진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도 어때요? 최근에도 이렇게 환율이 또 치솟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랑은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는 환율이 이렇게 이렇게 이 각도를 보세요. 이런 각도로 올랐는데 지금은 위기가 아직은 안 터졌는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언제 어떤 데이터랑 맞물리느냐? 바로 한국의 인구 감소 데이터랑 딱 맞아요. 21년에 대한민국 인구가 고점을 치고 그다음부터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고요. 지금 인구 감소 시작한 지 지금 한 4년 만에 인구가 60만 명 정도가 없어졌습니다. 자, 6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인구인지 아세요? 자, 지방에서 천안이면 큰 도시 아니에요. 천안이 60만 명 조금 넘어요. 천안이. 그래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한국 돈을 쓸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저는 달러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라 보고 외환보유고도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환율이 저는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율이 저는 뭐 1,600원, 1,700원, 택도 없는 얘기죠. 저는 1,600원, 1,700원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냥 1,600원, 1,700원에서 그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저는 5년, 10년 정도 이후에는 저는 제 자산의 상당수는 한국 원화 자산이 아니라 저는 다른 그게 뭐 미국 달러가 됐건 해외 자산이 됐건 그걸로 저는 다 바꿀 생각이에요. 예, 한국 돈은 미래 가치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 쓸 사람이 계속 줄어드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요가 줄어드는데 한국 돈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나 거지 되겠다라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금 얘기를 제가 한 22년부터 제가 했었는데 금은 앞으로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나라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반대 입장이 있는 이런 나라들에서는 달러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지. 그럼 뭘 사요? 금을 사는 거야. 그래서 금을. 그래서 금을 저는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최근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증권사 해외계좌 트고 달러 환전하고 이걸 가지고 GLD라고 하는 금 ETF를 사는 겁니다. 그럼 달러에도 투자하고 금에도 투자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방법이 저는 상당히 좀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예. 그래서 달러를 100을 샀다. 그러면 최소한 금을 한 30에서 50 정도 이렇게 좀 사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주식시장 지금 외국인들 계속 매도하고 있죠. 작년 7월 달 이후로 계속 한국 주식 지금 팔고 있는데 이런 일은 2007년 말, 2008년 초에도 똑같이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예, 외국인들 계속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경매가 어떻게 돼요?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경매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경매로 큰 돈 지금 벌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때 나오는데 요새 좀 안 나오는데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해소되고 나서 침체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해소의 국면 한 1% 정도 가까이 차이 날 때 그때 항상 위기가 터졌는데 지금 다시 해소가 돼서 0보다 더 높죠. 조금만 더 지나면은 제가 1% 가까이 보고 몇 개월은 지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위기 터지기까지. 과거랑 거의 이런 패턴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경기를 이야기하는 이게 경기 지표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습니다. 진짜 심각하죠. 자,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저는 상중 하폭, 상저 하폭. 그러니까 어찌됐건 폭락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일단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시나리오는 상반기에 조금 괜찮았다가 하반기에 폭락했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고 이 저점은 2022년 연말에 이 저점보다 더 저는 밑으로 내려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로 봤을 때 최소한 한 25%에서 많게는 40% 이상 박살날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자, 그 다음에 좀 더 안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 예, 그렇게 한번 박살 났다가 잠깐 단기 반등 나왔다가 또 쭉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방은 달라요. 지방은 올해 가을 연말부터 투자 기회가 올 겁니다. 이미 이제 저 그 VIP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빅데이터와 경매를 결합을 해서 제가 무피 투자나 플러스 피 투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잘하는 회원은 3천만 원 생기고 아파트도 생기고 4천만 원 생기고 아파트 생기고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아니, 부동산을 사는데 돈이 생겨? 예, 그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빅데이터랑 경매를 결합하면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지방 부동산 시장 굉장히 좋고 수도권이 안 좋았거든요. 이랑 비슷한 패턴이 이제 올해 말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부동산 관심 두셔야 되는데 지금 흐름 안 좋은데 저평가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향후 공급이 제한적인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구랑 세대 증가하고 일자리 증가하고 전세가를 높고 대부분 이런 데가 지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대구, 경남, 경북 이런 데 아주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올해 아마 가을 연말부터 엄청난 지금 기회가 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기회가 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부동산 PB센터를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역에 할 수 있는 곳이고 좀 럭셔리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뭐 편하게 놀러 오셔도 됩니다. 예. 자, 이 정도 해서 내용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 또 해야죠? 네. 아, 네. 일단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LBT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질문하시면 자, 우리나라도 일본식 장기 불황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일본식 장기 불황. 네, 충분히 일본 이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근거는 이제 일본보다 일단은 인구수 규모가 한 반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고령화의 속도나 그다음에 인구 감소의 속도가 이제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원래 없던 이슈인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생기면서 지금 발생한 이슈인데 그게 뭐냐면은 우량한 일자리를 한국에 만들어야 되는데 우량한 일자리들을 지금 자꾸 지금 미국에 만들려고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한국에 만들어져야 될 이런 일자리들이 자꾸 이제 미국이나 다른 해외 이제 미국 인근에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한국이 이제 어쩌면 이제 이런 좀 장기 불황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물론 장기 불황이라고 해서 집값이 뭐 무조건적으로 빠지냐? 그건 또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 제가 지방 부동산이 앞으로 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냐면 부동산은 이제 토지와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울에 집을 짓는 건축비랑 지방에 집을 짓는 건축비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비슷할까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얼마나 고급화 전략을 하느냐에 따르지만 기본적으로 건축 비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땅값만 다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는 신축을 짓는 그런 비용이 예전처럼 싸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짓는 기본 단가가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 요게 저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이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뭐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요. 거수하셔서 바로 마이크와 함께 같이 가. 아니요. 네. 강의는 너무 좋아서 한 1000% 같으나 그 저기 잠실에 그 토지 허가가 풀려서 지금 최근 그 주변이 집값이 한 3억 뭐 2, 3억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팔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이 적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실 때 좀 이렇게 하방이 뚝 내려온다고 했을 때 제일 내려왔을 때 증여를 하는 게 난 건지 약간 근데 그게 그거는 좀 네. 세금에 따라 달라요. 아 세금 그렇죠. 일단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팔아야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풀지 않았으면 이렇게 또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이 없다. 만약에 뭐 한 채다, 비과세다, 파셔야죠. 세금이 거의 없다. 파시는 게 맞는 두 채세요. 그러면 이제 뭐 세무사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서 그거를 파는데 크게 뭐 세금적인 부담이 없다고 하시면 저는 파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러운 질문입니다. 네.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네,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뭐 지방부동산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달러나 금에 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향후 전망 지역 해안이 궁금합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네. 말씀을 좀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일단 대구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지방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사나 시행사 이런 데서 향후에 아파트 공급을 할 생각을 할까요, 못 할까요? 절대 못 해요. 그래서 진짜 공급 부족인 데가 어디냐? 일부 지방이에요. 수도권은요, 26년만 작아요. 27년부터 다시 증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공급이 부족한 곳은 대구와 같은 지방인데, 대구는 이미 뭐 전세가 같은 경우는요, 거의 2010년대 초반 가격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너무너무 쌉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정말 싸요. 예. 그리고 공급은 아주 제한적이고. 그리고 전세 수급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마 올해 연말 내년 지나고 나서 내년 한 중후반부터는 대구는 아마 본격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GTX-C 네. 개발에 따른 의정부시 부동산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은 네네. GTX A도 보세요. A. 지금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GTX 제발 저는 정치인들이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무슨 GTX 만드는 거, 공항 만드는 거 제발 이런 거 좀 아니 지금 이용할 사람도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지금 철도 노선도 적자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무슨 표 좀 얻겠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정책들 펴가지고 GTX BC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사업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아니 어찌됐건 국민들 혈세를 쏟아부어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익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익을 보지도 못할 상황인데 그런 것들 짓는다? 저는 진짜 지금 대한민국 지금 이 국간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지금 나라 적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거 호재된다 그래서 그런 거 기대하시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너무너무 위험하다. 또 반대로 보면 요즘에 그 일산 사시는 박창덕 선생님 GTX A 종종 이용하시고 그렇게 편하다고. A는 좋아요. A는 좋습니까? A는 좋고 A는 다 만들어졌잖아요. 예. 근데 B나 C는 이거는 갈 길이 지금 태산이라고 해요. 그렇구나. 네. 저기 지금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이 모민서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이었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죠? 의정부에 좀 더 들어가서 동두천에 사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기대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10년 뒤에, 10년, 20년 뒤에 이거 얼마나 많이 더 들어오 있을까요?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네. 그렇죠? 네. 자율주행차를 타고 예를 들어 동탄 같은 경우도 보세요. 동탄에서 버스 타고 오는 게 좋아요? GTX 타고 오는 게 좋아요? 버스. 그러니까 GTX 이용 안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아마 무인 자동차가 이제 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GTX 이용할까요? 맞아요. 저 같아도 이용 안 할 것 같은데 왜냐면 GTX는 도어 투 도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내가 무인 자동차 불러 우리 집까지 지금 카카오 택시 부르듯이 우리 집에서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그냥 무인으로 알아서 가는데 그리고 무인이기 때문에 요금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싸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학기술의 발전을 좀 같이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제 그런 중장기적인 그런 이슈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질문이었는데 아주 주옥 같은 이곳이 바로 LBT입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데이터 분석을 위해 오픈소스 데이터셋은 무엇이 좋을까요? 와, 이건 왠지 느낌이 AI 쪽이나 뭐 그런 데 너무 많죠. 조사하시는. 그러니까 부동산 데이터가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는데 뭐 국토교통부나 그다음 한국부동산은 KB부동산 뭐 이런 데의 데이터부터 일단 좀 다 오픈소스예요. 그냥 전부 다
API로 연결해서 다 데이터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신뢰는 좀 할 수 있는 곳입니까? 그럼요. 그래도 일단은 뭐 완전 엉망이 데이터는 아니니까. 예, 예. 네. 보통 가장 많이 보는 게 KB 시세나 뭐 이런 기준에 그렇죠. 돼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KB 예. 시세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확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KB 부동산 데이터가 느린 이유기도 합니다. 그게. 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이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리치고는 어떻습니까? 리치고는 앱에 있죠. 리치고 네.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리치고.ai 이거 웹사이트 치시면 저기 컴퓨터에서도 브라우저로 다 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습니다. 네. 쭉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리치고 팀에 대해서.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일단 기존의 부동산 앱이랑 리치고가 차별화된 거는 뭐냐면 기존의 부동산은 뭐 아파트 따로, 토지 건물 따로, 경매 따로 다 파편화되어 있어요. 근데 리치고는 이 슈퍼 부동산 앱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아파트도 다른 부동산 앱에는 없는 이제 아주 디테일하고 이런 어떤 저평가랑 고평가를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도 다 있고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 저희가 AI 추정가를 다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현재 AI가 바라봤을 때 지금 이 건물의 토지나 건물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경매로 지금 엄청나게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매 사이트에서는 경매 정보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경매 이거 입찰 내가 얼마에 할지를 내가 의사결정을 하려면 현재 이 부동산 물건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리치고에는 이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 호가 다 있죠.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 사실 개인 이걸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아까 AI 추천가 다 만들어놨다 그랬죠? 그럼 AI 추천가 보고 대략 AI가 바라보는 시세가 뭐 10억이니까 뭐 내가 경매로 사니까 이거보다는 좀 싸게 사야 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또 뭐 사람들의 이런 투표를 좀 받아가지고 뭐 이런 그 지금 하락 예측이 많은지 상승 예측이 많은지 이런 것도 다 있고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청약이거든요. 그런데 청약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주변 아파트 대비해서 얼마나 싸냐 비싸냐인데 그리고 그 주변의 학군이나 뭐 이런 거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런 데이터가 다 있어요. 저희 리치고의 청약도 파트가 따로 있는데 주변 아파트가 뭐 평당 예를 들면 1억이야. 근데 이거 분양가가 뭐 7천이야. 그럼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많이 싸다라는 거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뭐 청약 같은 거 보실 때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앱스토어에 오셔서 바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자, 실시간에 월에 한 100만 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유료입니까? 유료인 것도 있는데 거의 네. 대다수는 무료예요.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리치고. 리치고 부자로 가자. 리치고. 좋아.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앱마다 이름이 다 있잖아요. 네. 호갱노는 호갱되지 말자고 네. 리치고는 리치고 가지고 부자 되자 이런 거. 좋다. 까라만 놔도 도움 되겠다. 자, 온라인 실시간으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강원도에 땅을 사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이유와 지역은 어딘가요? 대부분 너무 좋아 이런 질문. 네. 일단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고 일단은 데이터를 좀 볼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동안에 지금 이상기후 문제가 얼마나 더 심각해질 건지를 데이터를 보고 저는 그때 가서 의사결정을 할 거고 네. 이게 이런 거예요. 이상기후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수면이 지금보다요 50cm만 올라가도요 정말 많은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그냥 단순히 50cm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해수면 몇 cm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심각한데 훨씬 더 많은 홍수와 훨씬 더 많은 자연재해와 훨씬 더 많은 산불과 이런 게 발생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아마 근데 사람들은 대중들은 뭐 언제나 그렇지만 거의 그냥 뭐 남일처럼 생각을 하실 거고 근데 저는 데이터를 보고 이제는 뭔가 진짜 한번 사람들이 진짜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해수면이 50cm, 1m가 올라갈 수 있겠네? 라는 인식이 대중들한테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높은 데로. 높은 데로. 높은 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높은 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해수면 시뮬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수면 시뮬레이터. 그래서 여기에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어디가 물에 잠기고 물이 안 잠기는지 데이터가 다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태백산맥 위주로, 태백산맥이 제일 높잖아, 한국에서. 네. 태백산맥 위주의 땅이 저는 전망이 향후에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강원도 그리고 또 어떤 그런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강원도에서는 이제 원주랑 춘천 이쪽이 원주, 이제 춘천. 좀 높은 지대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가서의 데이터를 좀 보고 예, 좀 의사결정을 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이 정도면 제가 웬만한 힌트는 다 잘 드린 것 같죠?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자 이수경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으로 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환경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이 2년 전에는 40대, 현재는 30대에서 부동산 매입을 많이 한다는 통계가 시사하는 건 무엇일까요? 네. 랍니다. 자, 네. 지금의 그러니까 모든 투자는 똑같아요. 선수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가 진짜 바닥이에요. 오. 자,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선수들은요, 부동산을 한 채도 안 삽니다. 저도 한 채도 안 샀고, 저도 팔기만 했고요. 제가 아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있잖아요. 내 채 때부터는요, 취득세가 10%가 넘어요. 12%야. 어떻게 사요? 못 사지. 그럼 뭐예요? 지금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 집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저는요, 거래할 때 저는 저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거래할 때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를 봐요.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동산을 내가 20억에 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억에 샀어요. 그거 다 알 수 있잖아. 등기부등본 띄면. 어? 근데 이 사람이 10억에 샀는데 20억에 5억을 지금 나한테 팔아. 그럼 둘 중에 누가 고소해요? 누가 고소해요? 파는 사람이 고소해요? 내가 고소해요? 파는 사람이 고소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 물론 나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빨리 좋은 의사결정해서 바닥에 잘 샀고 근데 그 사람은 왜 팔겠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사를 가려고 파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파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뭐 상속이나 증여 때문에 급해서 파는 건지 이런 거래 상대방이 이런 상황을 팩트를 체크를 하고 저는 거래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거래를 좋아하냐? 뭔가 사정이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돈 좀 벌어보겠다고 부동산을 샀는데 자꾸 예상과는 다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짜증나. 그리고 손실이 더 커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파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래를 좋아합니다. 왜? 이런 거래를 해야 돈 벌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한번 보세요. 자, 지금의 부동산을 파시는 분들은 과연 누굴까요? 물론 갈아타기 수요도 있겠지만 그런 거 빼면 다 누구예요? 그쵸? 고점이라고 판단하고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지금 사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은 아니고 전부 다 아무것도 모르는 30대 특례 보금자리론, 신세가 특례론, 그 다음에 결혼하면은 뭐 증여세, 비과세가 5천만이 아니라 1억 5천까지 올려준다고 하니까 그런 수요들이 생겨서 부동산이 지금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거기다가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모두가 연끌하던 코로나 시기 때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을 안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여파가 없어서 하반 경직성이 그나마 강했던 거고 반등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22년부터 다시 대출 다 해줬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선수들은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 못 모르는 초짜들만 정부가 부양정책 써받쳐 주는 거 하니까 이제 그걸 산 거고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혜택이 5년짜리인데 5년 해봐야 1억이나 될까 말까 해요. 혜택 다 모아봐야. 근데 이걸로 20억, 뭐 10억, 20억, 30억짜리 이런 거를 내 인생을 걸고 몇십 년 대출받아서 산다? 정말 제가 이거 만든 팩트 체크로 하면은 건설사나 금융회사들 살려주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몇십 년 담보 잡고 그냥 아이고야. 이들한테 등 떠밀어서 사게 한 거야. 사게 한 거라고 저는 봐요. 참 짠하면서 너무 또 진짜 반드시 마음 아픈 새- 얘기죠. 예, 새겨야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정말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뭔가 서민들을 도와주려고 누구를 도와주려고 한 정책이 결국에는 모두를 망치게 하는 정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세자금 대출. 아하. 그다음 이걸 또 보증보험 100%또 해주는 거.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다 어디 사골배 무슨 뭐 빌라 지하 살고 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걸 해주니까 쉽게 전세자금 대출 해주니까 누구나 다 좋은 데 살고 싶지. 아파트 살고 싶지. 그러니까 아파트에 전세 들어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매가 올라가고 결국은 또 이것 때문에 이게 모두의 다 그리고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무슨 나라 경쟁력이 좋아지기래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래요. 뭐가 좋아지냐고요. 그냥 완만하게 오르는 게 좋은 거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모두에게 그러니까 무리하게 올라가는 건요. 모두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전체 부의 75에서 80% 정도가 지금 다 부동산이잖아요. 이런 나라는요. 전 세계에 없어요. 근데 인구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올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고, 그래서 올해 이제 한번 박살나면은 지방부터해서 또 몇 년 동안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는 거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30년대 중반이 되잖아요. 세대수도 감소하는 데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세대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주택에 대한 절대적인 수요 자체가 감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빈집도 쏟아질 거고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2030년 중후반부터. 근데 이거를 30년,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청년들이 샀다? 진짜 그분들 자칫 액시 잘못하면요. 진짜 노후가 완전 망가질 수 있어요. 좋습니다. 너무 제가 무거운.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아야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 밝게 살아요. 그러면요. 네. 아니 또 잘 관리하면 되니까. 네. 그러면요.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무서워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더 무거워져 봅니다. 자, 그러면 삼성역 용산은 잘 아는데 이 청량리 이 세 곳이 특이하잖아요. 랜드마크 L65를 찍었습니다. 오피스 매매 괜찮을까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네. 저 오피스가 오피스텔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오피스. 오피스요? 네. 아, 오피스? 네. 왜 저걸 매매하시려고 하지?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그때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장 낮았어요. 그때가 간물주의 최고의 전성시대였고, 역으로 얘기하면 그때가 건물 팔기 제일 좋은 시대였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금리가 가장 낮았을 때. 아하. 근데 데이터를 보잖아요. 그때 역사상 최고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때가 영끌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다 산 거죠. 그리고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그게 지금 경매에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면요. 실수요가 아니면요. 건물이나 저런 것들은 내가 필요해. 써야 돼. 근데 어차피 월세 내고 쓰느니 그냥 내가 그냥 싸게 경매로 사서 내가 건물 아니면 내가 병원을 해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월세 수익을 얻겠다라고 저는 오피스나 상업용 부동산 투자한다. 거지되기 딱 좋습니다. 거지되기 딱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업용 부동산요. 금리가 내려가야 수익이 나는 상품이에요. 금리가 내려가야 가치가 올라가고 수익이 난다고. 근데 아까 제가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공실 어때요? 너무 많잖아요. 왜? 온라인 상권이 커지면서 오프라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받아서 건물주? 지금 건물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 진짜 쉽지 않아요. 뭐하러 건물주에? 진짜 하라고 시켜도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해. 그래서 어차피 내가 월세 내야 돼.
그러신 분들은 경매가 좀 많이 나오니까 음. 경매로 싸게 낙찰받아서 그냥 은행이자 내는 게 난 거죠. 그 월세 내는 것보다. 네, 그런 분들은 입지 좋은데 괜찮은데 하시면 오케이. 근데 그런 게 아니면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 거죠. 그리고 그 오피스랑 꼬마 빌딩하고 그냥 거의 같이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똑같죠. 거의 똑같아요. 주문이 네. 부럽네요. 좋습니다. 아, 그리고 부동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저는 부동산을 살 때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세요? 내가 팔고 싶을 때 잘 팔리는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투자해서 내가 어떤 거 투자하면 돈 벌어요? 이게 아니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부동산 말 그대로 뭐예요? 뭐가 제일 문제예요? 부동산은 황금성이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황금성. 내가 돈으로 바뀌고 싶은 거. 그래서 부동산은 개인 취향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꼭 개인 취향에 들어가서 뭐 전원주택 사고 막 거래하기 힘든 부동산 있잖아요.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예요? 거지되기 딱 좋아요. 아, 그러네. 부동산은 내가 사랑에 빠지는 부동산은 그냥 월세나 전세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부동산은 남들이 좋아할 만한 부동산. 그래서 내가 언제라도 사고 팔기 편한 부동산을 사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L6 아세요? 모릅니다. 아, 몰랐어요. 네, L6. 네. 아주 여기랑 딱 붙어서 아, 노선이 11개가 들어간다는데요. 좋죠. 네. 네, 좋아요. 네. 직접 쓰면 쓰면 좋죠. 직접 쓰면. 아. 네. 아. 잠깐만요. 먼저 좀 먼저 네. 얘기하셨으니까. 예, 네. 예, 예. 서초구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잠시만요. 네. 오늘 강의 어떠셨고 질문. 그 강의 너무 좋았어요. 네. 예. 강남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서초구에. 그게 이제 재건축 돼서 롯데캐슬 됐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그 비싼 거를 그냥 눌러 앉아서 살고 앉아서 사는 게 낫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거는 거기서 월세를 받든지 전세를 주고 자기는 더 저렴한 데 가서 이런 식으로 살더라고요. 뭐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 전체 자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지 않을까요? 내가 강남에 아파트 말고도 내가 돈이 많아. 그러면 굳이 이사 갈 필요가 없겠죠? 근데 나는 굳이 나 강남에 안 사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야. 나는 꼭 강남이나 이런 좋은 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냥 괜찮아. 나는 그냥 경기도에 그냥 웬만한 아파트 살아도 좋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개인 취향이 있는 거죠. 거기에 자산의 상황에 따라서, 나는 좀 월세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고가의 아파트는 월세 주고, 그쵸? 주변에 아파트에서 추가적인 생활비도 확보도 하면서,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예? 오늘 밤에 불편한 진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화성 씨가 잘 들리나요? 네. 혹시 화성 씨가 이제 그 젊은이들이 많은 도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인구가 증가하고 뭐 그쪽에 갔는데 그쪽을 어떻게 보세요? 네. 아시죠? 동탄 얘기하시는데 동탄 쪽은 저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그쪽 용인, 뭐 동탄, 평택 이런 데를 다 안성까지 묶어가지고 이제 크게 개발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어떤 지금 미국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뭐 그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국가에서도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쪽을 계속 뭔가 좀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이럴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도 굉장히 가지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근데 지금은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아니고 거기는 한 26년 중후반 정도? 그 정도쯤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네. 또 줌으로 들어온 질문이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 시 물론 아파트가 대세지만 단독주택과 아파트 혹은 토지에 관해 장기적인 전망은 각각 어떨까요? 이거는요, 이런 질문은 다른 질문이 아닙니다. 아, 왜냐면은 지역이 그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어딘지,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이 어딘지
이런 거에 따라서 부동산 개별성에 따라서 내용이 너무나도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주셨으니까 저는 그냥 큰 맥락으로밖에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일단 단독주택은 저는 일단 황금성이 아파트에 비해서 어떨까요? 떨어지죠. 네, 그럼 단독주택은 뭐의 가치밖에 없는 거죠? 땅의 가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 그 단독주택이 위치한 어. 땅에 희소성이 있다. 그리고 주변에 개발에 대한 뭔가가 있다. 그러면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면 단독주택은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단 황금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있어서 네 이재 선생님 아니요 먼저 네, 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그래서 질문이야 좋으면 좋죠. 네 소감도 말씀해 주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LPT 여기 출석한 지 꽤 오래됐는데 이렇게 질문이 쇄도한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일대일 질문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엄청 들어왔어요. 네네. 아니, 평소에 저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데이터 세상이 왔기 때문에 대표님이 하시는 일도 데이터를 통해서 부동산을 상황을 전망하시는 있는데 실제로 여기까지 국내 부동산 현장 부동산이 있고 또 거기 지역을 탐사하는 임장이나 하는 분들 계세요. 네. 사실 임장하는 분들도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걸 듣고 하긴 하는데 그 데이터와 임장의 어떤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고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아까 보여주신 PPT 화면에 그 지역별 상승세를 보는데 그 마창진 순위 상위권에 있는 걸 봤거든요. 제가 작년 5월에 창원을 다녀왔는데 택시기사분하고 한 20, 30분 동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창원에 지금 상업 예전 같지 않다는 거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창원 같은 경우 기존에 텍스 안 이렇게 되면서 지역의 영향을 굉장히 컸거든요. 이제 제가 지방은 다 예전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전주 이런 데도 실제로 본도심 같은 경우 부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실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들어가야 하는 한다고 1년 지금 나이가 못 들어온 곳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거 좀 정확성이 높고 거라고 저는 있습니다만 또 현장에서 봤을 때 눈 있을 수 있고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지 좀 그 부분에 이게 필요한 거죠. 자,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는 게 데이터죠.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는 게 미래의 상황을 보여주는 건 데이터는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시계열 차트를 보고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를 보고 이걸 결합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은 AI가 못하고 이거는 이제 리치고를 만든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저는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일단 하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는 지방부동산이 2013년, 14년까지 엄청나게 올랐고요. 수도권 떨어졌고, 그리고 이 패턴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도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수도권이 대세 상승하는. 그래서 이거를 잘 갈아탔으면 어때요? 돈을 엄청나게 벌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알고 실행한 사람이 있었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제 저는 거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역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연구하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2016년 1월 달부터 제가 혼자 리치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보이는 거야. 왜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는 지방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13년, 14년을 기점으로 왜 수도권이 다시 대세 상승으로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투자를 할 때 저는 줄을 세울 수가 있어요. 데이터로 하잖아요. 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기 제일 좋은데 대한민국 탑5 바로 골라낼 수 있어요. 탑10 바로 골라낼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 대장 아파트나 여기에서 소액으로 갭 투자할 수 있는 거 다 뽑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뽑아낼 수 있어요. 이미 끝나.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이 사이버 임장으로 이미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현장에 뭐 임장 왜 가냐? 계약하러 갈 때 임장이죠. 근데 지금은 임장 어떻게 해요? 뭐 어디가 좋은지 뭐 이런 것도 아무도 없어. 그냥 누가 이빨 털어가지고 뭐 어디가 뭐 개발 계획이 있고 뭐 도와진다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임장 가고 뭐 동네 살피고 뭐
그런 짓을 왜 합니까? 데이터 보면은 거래 활발한 아파트가 뭔지, 시가총이 아파트가 뭔지, 가장 평당가 비싼 아파트가 뭔지, 이 모든 게 다 데이터로 나오고, 그런 임장을 갈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런 데이터 기술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니까 임장이라도 시키는 거야. 왜? 열심히 걷고 막 다니면 뭔가 한 것 같잖아, 내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죠. 네.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방법이었고, 그런 방법으로 돈 번 사람들이니까 계속 그런 패턴으로만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저는 절대 임장 안 가요. 저는 계약하러 임장 갑니다. 적어도 대표님이 아셔야겠네. 뭘 물어봤을 때. 뭐 지금 L6는 모르시니까 좀 위험성이 좀 있는. 그러면 마지막 질문 받으시고 하실 분은 따로 남겨주시면 오늘 강의 수고. 강의 너무 좋았고요. 저희가 유튜브에서 이제 왔는데요. 지방 대구나 뭐 경상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아는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는 거에 투자할 만큼 사실 지방은 잘 몰라서 경기권이나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어느 지역을 좋게 보시는지 자녀들이랑 투자할 때 어느 지역을 투자해야 일단 뭐 GTX가 뚫렸기 때문에 저는 일산이나 파주 쪽도 뭐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좀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근데 일단 저는 경기도 북부보다는 경기도 남부를 훨씬 더 저는 선호하는 편이죠. 그래서 동탄, 평택 뭐 이런 쪽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시기는 26년 한 중후반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모르시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로케이션도 있지만 내 원금 대비한 투자 수익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빅데이터로 한 20채 정도 제가 투자를 해봤다 그랬죠? 수익률이 제일 작은 게 몇 프로냐? 원금 대비해서 200%, 한 2년 사이에.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얼마냐? 1500% 정도 수익이 났었고요. 그리고 진짜 수익이 더 크게 난 거는 부동산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근데 이거를 하려면 경매랑 결합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통 플러스 피 투자라고 하는데 그런 투자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지방에 꽤 있는 거고 수도권은 아직은 아니고 한참 좀 기다려야 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조금 연배가 있으시고 하다 보면 이제 부동산에는 내 눈에 있어야 되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가 돈이 될 만한 지역인지 그리고 혹시라도 안 좋아지더라도 어디가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안전할 건지 그리고 거래를 했을 때 어디가 잘 팔릴 만한 건 이런 건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기간이라고 하시면은 2년. 네, 2년 사이.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다양한 세대가 있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에 뭐 지금 몇 번 지금 괜찮습니다.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꼭 하고픈 일들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일단 돌아가고 싶지 않고요. 정말요? 네,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지금처럼 될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뭐 엄청 훌륭하거나 뭐 그래서가 아니라 저도 제가 뭐 그래도 한양대 나오고 뭐 미국에서 유타 주립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했는데 그래도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유타 주립대학교 굉장히 그래도 제가 다닐 때는 또 탑 20 안에 드는 괜찮은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못한 건 아니죠. 네, 근데 제가 40대 초반까지는 굉장한 자괴감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담배를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담배를 폈었는데 제 어떤 체질에 맞지 않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담배를 폈던 거예요. 이게 한번 이게 습관화가 되니까 그러면서 담배를 끊으려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고 근데 이 담배가 너무 못 끊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그런 자괴감. 아니 그렇게 맨날 피곤하고 하다면서 담배 하나 못 끊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자괴감이 들었는지 막 근데
겉으로 봐서는 멀쩡하죠. 뭐 그래도 괜찮은 직장 가고 뭐 연봉도 꽤 받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유학생활 하고 30대 초반부터 이제 한국에 사회생활을 했는데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성공을 하고 싶으니까.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 가장 공통적인 습관이 독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부터 독서하는 습관을 제가 가졌는데 인생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독서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때가 이제 제가 41살 때고 그때 제 인생에서 이제 제가 변곡점이 왔습니다. 그때 건강이 정말 안 좋았고 너무 피곤했었고 근데 책을 또 많이 보니까 책에는 주로 이제 어떤 책을 읽었냐 저는 딱 정해져 있어요. 자기계발, 경제, 경영 그리고 이제 건강 그리고 약간의 인문학 정도 요 정도가 이제 제가 보는 그 책의 테두리인데 근데 책에서는 얼마나 멋진 얘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는 김기호는 지금 이런 멋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현실은 너무 비참한 거야. 물론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하죠. 그래도 좋은 직장 다니고 근데 내 삶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내 지금 삶의 방향이 좋은 쪽으로 가는지 안 쪽으로 가는지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면서 그런 너무나도 나약한 저를 보면서 너무 많은 자괴감이 들었고 그래서 결단을 제가 딱 내리고 일단 담배부터 내가 끊자. 그래서 제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책을 제가 3권을 사서 봤습니다. 금연과 관련된 책을. 그리고 그때 저를 이해했어요. 왜 김기훈이 담배를 못 끊는지. 김기훈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담배를 피면 니코틴이 나의 뇌에 0. 몇 초 만에 도달하면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2가지 물질 중에 하나는 도파민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 뭐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느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담배가 니코틴이 그걸 채워주니까 이걸 어떻게 끊어? 없으면 불행해지는데. 근데 계속 담배를 피는 삶의 끝은 뭐야?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진짜 이불을 무조건 끊자. 그리고 정말 이제 담배를 처음으로 끊게 됐고 그 다음에 운동도 평생 안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건강해지고 싶었고 왜냐하면 계속 약골로만 살았으니까. 그래서 건강 관련된 책들을 보고 계단 운동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수영 배우고 헬스 PT 받고 그래서 이제 제가 40대 때는 1년에 운동을 200개 이상씩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책을 100권 이상 운동을 200개 이상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49살에 제가 창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지금도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 예전 삶에 비해서 너무나도 만족하는 인간 딱 3가지잖아요. 돈, 건강, 인간관계.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많은 책과 또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답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이 방향성이 옳다라는 이런 거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해봤어요. 너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지금처럼 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때 제가 정말 40대를 정말 미친 듯이 살았는데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아서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하지만 그런 젊은 청년들에게 얘기를 만약에 하고 싶다라면 저는 딱 2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2가지. 네. 이제는 사람이 슈퍼인간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슈퍼인간이 될 수 있는. 슈퍼인간? 슈퍼인간. 슈퍼인간. 네. 네. 자, 슈퍼인간은 뭘로 만들 수 있냐? 인간은 2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2가지로 이루어져요. 나의 정신과 나의 몸 딱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2가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슈퍼인간이 되는 거예요.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정신은 뭐로 업그레이드 시킬 거냐? 이런 공부, 이런 독서 포럼이나 이런데 특히 독서. 근데 독서를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먹고요. 1년에 50권씩 100권씩 해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요. 저는 40대를 어떻게 사냐면 제가 뭐 잘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에 관련된 최고의 전문가들이 쓴 책 한 최소 10권 이상을 사서 봅니다. 내가 사업을 잘하고 싶어? 그러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 쓴 책을 봐요. 운동 잘하고 싶어?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어?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대략적인 얘기들이 맥락이 비슷해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저는 계속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무량한 독서로 나의 정신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둘째, 정신만 업그레이드 시켜서는 안 돼요. 뭘 해야 되냐? 내 신체, 몸을 내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이거는 뭘로 할 수 있어요? 2가지가 필요합니다. 건강과
건강 보조제, 운동과 건강 보조제. 제가 하루에 50개 먹는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 레이 커즈와이라고 하는 전 세계 최고의 천재 중에 천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예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하루에 200알 먹었어요. 물론 지금은 100알로 줄였다고 하는데 뭐 쌀도 아니고 어떻게 200알을. 아유, 실물이 훨씬 더 건강해 보이세요. 어. 봤던 유튜브나 아, 네이버 아, 지금 운동도 많이 하시고 뭐 하니까 50알 드시는데 또. 굉장히 건강해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도 지금 아까 수영하고 오. 그다음에 건강보조제도 사무실에 있는 거 저는 하루에 4번 먹어요. 건강보조. 아, 3번 먹습니다. 네. 집에서 아침에 한 번, 사무실에서 한 번, 잠자기 전에 한 번. 근데 진짜라니까요. 제가 정말 엄청난 약골이었어요. 여러분들 안 믿기시겠지만. 근데 지금요. 저희 이 젊은 직원들도 제어를 못 따라와요. 이 제 스케줄이나 이런 거 보면. 보조제 덕이다 말씀이십니까? 네. 운동과 아. 건강 보조제. 어. 저는 정말 약골이었거든요. 네. 근데 항상 조찬하고 이렇게 해도 한 번도 피곤한 적은 없어요. 와. 건강 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아니 우리가 재작년 11월에 오상훈 교수님 모셔갖고 가정의학 교수님이시거든요. TV 많이 나오시는 네. 분이신데 예, 보조제 안 된다. 아니요. 자, 이거는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약구려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거를 얘기한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좀 강의를 길게 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하면 젊어질 수 있는지 제가 그 비결도 제가 얘기를 다 하는데 제 주변에 증인들이 진짜 많다니까요. 콜라보다 더 안전하다니까요. 예? 콜라, 콜라? 네. 어. 바카스. 바카- 더 안전하다니까요. 아니, 비교가 안 되죠. 바카스 콜라가 비교가 안 되죠. 누가 다 아는 세계인이 다 아는 안 좋은. 그래서 제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오늘 신기하게도 예.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정확한 말씀을 아니 보니까 우리 건강 이야기로 한번 더 오셔야겠다. 아니, 제가 짧게 딱 네. 5분만 얘기할게요. 자, 아니. 자, 아쉬움이 있어야 또 나오니. 아니, 이거는 딱 진짜 핵심이니까. 핵심만. 예. 자, 사람을 늙고 병들게 만드는 원인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산화되는 거. 둘째, 만성 염증 생기는 거. 셋째, 노화되는 거. 그래서 산화, 염증, 노화 이 3가지가 사람 늙고 병들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산화, 항염증, 항노화의 건강보조제를 기본으로 먹어야 됩니다. 항산화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타민 C예요. 항염증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MSM이라고 하는 겁니다. MSM. 한국말로 식이유황. 세 번째, 항노화의 대표적인 게 뭐냐? 원래는 이거는 없었는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 요거는 생겼는데 요거는 NAD 플러스나 NM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이버 할 때 N, 메모 할 때 M, 또 네이버 할 때 N, NMN, NMN. 그래서 잘 적네.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를 굉장히 좋은 회사의 제품을 하루에 2-3번씩 먹어야 돼요. 산화질소는 아니, 항산화, 비타민 C. 비타민 C. 혈액 생성하는 산화질소를 요즘 약사들이 추천하던데. 아니요. 그거는 이제 좀 깊이 들어가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먹어도 정말 훌륭해.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제가 20대도 먹어도 돼요? 20대를 먹으면 훨씬 더 좋죠. 오, 뭐 10대로 가려고? 이거 엄청 색칠까지. 제가 저희 회사의 부사장이 저보다 15살 어려요. 근데 그 친구도 쌍꺼풀 수술 한번 했었고, 저도 한번 했는데, 저도 쌍꺼풀 수술 다음 날도 제가 출근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비타민 C랑 MNM을 엄청 먹었어요. 한 3-4알씩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붓기가 금방 빠지는 거야. 그 직원들이 나보고 대표님 어떻게 수술한 다음날 이렇게 막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하루에 3번, 4번씩 드셔보세요. 진짜 완전 달라진다니까 몸이. 아니 저는 그 C를 네. 밥 먹을 때마다 먹어갖고 위궤양 생겨갖고 엄청 고생했는데. 이게 사람마다 체질이 있습니다. 체질이 있어요. 비타민 C가 또 예민하신 이런 분들은 안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근데 MSM이랑 NMN을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제 아내는 저는 C 먹었고 아내는 천연으로 가겠다고 깔라만시 원액을 그렇게 먹었다가 같이 위궤양 와갖고. 네. 지금은요. 글로브로 물로 네.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계속 진화하잖아요.
오케이. 자, 이제 건강 얘기하면은 오늘 다음에 네. 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준비된 코너가 또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오늘 뭐 또 마지막 하실 말씀 아니, 있으시죠?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긴 시간 Q&A 감사드립니다. 네.